네, 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석유 생산 기술의 발달을 주제로 작은 3개의 소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석유를 어떻게 생산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를 탐사해서 개발,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 특히 석유를 지하에서 어떻게 지상으로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많이 생산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석유 개발 사업은 광권을 취득해서 그리고 탐사를 시작하면 개발 생산은 반드시 탐사에서 성공해서 석유 가스를 발견할 경우에만 그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은 100개의 탐사 사업을 하게 되면은 5개에서 10개 정도만 성공을 해서 개발 단계로 넘어가고, 또 개발 단계에 있어서도 평가를 자세히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탐사에 성공해서 개발 생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20-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생산을 한 후에 이제 폐공을 하고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 생산 단계에 있는 그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생산을 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단계에서는 그대로 지하 땅 속의 저류층에 석유를 포함하고 있는 저류층의 석유를 어떻게 지상으로 끌어올리는지, 이게 생산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조금 분석해 보면은 결국 지하에 있는 저류층은 암석 안에서의 유체의 유동이죠. 그래서 다공질 매체 안에 있는 유체들이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수직 방향의 유동관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케이징이나 아니면은 튜빙 같은 생산 파이프를 통해서 지상의 웰헤드라는 곳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유체들을, 이 유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석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암석 덩어리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모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면 얘를 처리해서 임시 저장하는 것까지 생산 단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추를 하면 이 안에 케이징이라는 파이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저류층에 있는 유체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퍼퍼레이션 건이라고 하는 천공 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 발파를 하게 되면은 총알이 나가서 이쪽에 케이징이라는 파이프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이 구멍을 내는 순간 바위에 있던 암석에 있던 유체들이 이 파이프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천공이라고 하고, 천공의 역할은 저류층과 생산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하고 지하의 저류층의 깊이에 따라서 보통 1000m에서 2000 아니면 3000m까지 깊은 데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펌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드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운동을 해서 우리가 우물에서, 옛날에 우물에서 상하 운동을 하면서 유체를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긴 작대기를 우리가 빔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빔 펌프 아니면 로드 펌프, 더 안전하게 또 부르는 사람은 로드 빔 펌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작은 탱크가, 임시 탱크가 있죠. 생산되는 유체를 여기다 담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오일입니다. 오일 유전에만 있고, 가스 전에는 대부분 펌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가 가볍기 때문에 펌프가 없어도 작은 압력차에 의해서 유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펌프를 통해서 나와 있는 저장 탱크를 통해서 저장을, 임시 저장을 했다가 이 생산하는 시추공에 이런 펌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 1, 생산정 2, 생산정 3, 생산정 4,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중앙에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첫 단계가 있는 게 유체 분리기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있는 생산되는 유체의 종류는 물, 오일, 가스, 때에 따라서는 모래도 같이 나온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오일과 가스만 분리하는 것이 유체 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정에서 나오는 유체가 일로 들어가면 중력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가스는 밖으로 나가고 가장 무거운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남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오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오일 안에는 일부 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안에도 또 일부 오일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그 트리트먼트하는 처리하는 설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 화공적인 방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설비들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생산성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시추를 할 때 처음에는 넓은 다이아메터의 시추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30인치 넘는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인치 아니면 34인치 하고, 그 다음에 이 홀이 무너지지 않게 강관을 묻게 되죠. 이 강관을 우리가 특별히 석유 쪽에서는 케이징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제 케이징의 밑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케이징 슈라고 부릅니다. 신발 알죠, 신발. 그래서 이 표시를 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는 케이징이 가장 밑에 들어가 있는 발바닥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이 주변에 시멘트를 집어넣는 작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붙여놓는 거죠. 그럼 시멘트가 굳는 시간 동안은 작업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굴을 굴진을 하고 그 안에 다시 파이프를 더 작은 걸로 해서 만환경 렌즈처럼 보이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생산을 다 하게 되면은 이 케이징을 저류층과 분리해 놓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퍼퍼레이션이라는 걸 해서 저류층에서 생산정으로 들어오게 하죠. 근데 이 케이징이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작은 압력에 반응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이프를 우리가 그 안에 넣어요. 또 하나를. 그러면 이 파이프의 중간에 공극이 생기니까 이 공간을 메꿔주는 걸 우리가 분리시키는 걸 패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패커를 설치하면 유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생산 튜빙 안쪽으로 해서 상부에 있는 웰헤드까지 이동을 해서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설비들을 갖다가 우리가 웰헤드라고 부르고,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압력 게이지랑 플로우의 방향이나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밸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척 무거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정의 구조를 보면 케이징을 이제 저류층이 보호를 하는 케이징이 있고, 작은 사이즈의 생산 튜빙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튜브처럼 생겼기 때문에 튜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생산 튜빙이랑 케이징을 갖다가 그 공간에 있는 것을 도넛 형태이기 때문에 애뉸러스라고 하죠. 이 애뉸러스 공간을 메꿔주기 위한 것이 패커입니다. 그래서 케이징과 생산 튜빙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정두라는 것은 웰헤드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정두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생산 튜빙을 연결해서 유체가 새어나갈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생산 튜빙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웰헤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하에 있는 것들이 지표로 나오면서 리킹이 생기지 않을 거죠. 유출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류층의 생산성은 우리가 석유 개발에서 나온 것처럼 뭐가 필요하면 생산량이 필요해요.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얼마 정도의 생산 설비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지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똑같죠. 우리가 만약에 맥도날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햄버거 하루에 몇 개가 팔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인력도 얼마나 뽑고 기계를 몇 대를 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거는. 그래서 생산의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생산량 분석이 뭐에 따라서 다르냐, 저류층의 인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몇 개의 생산정을 할 건지, 생산정 거리는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저류층이 이렇게 큰데 시추공을 하나만 하면 요 인근에 있는 것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시추를 해야 되고, 요 거리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촘촘히 하게 되면은 이 시추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를 시추를 할 때 그거로 인해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최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저류층 인자라 그랬죠. 그 중에서 얼마만큼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지 양하고 관련이 돼 있죠. 부존량이죠. 왜냐하면 공간 안에만 석유가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는지는 암석이 갖고 있는 투과도예요. 유체 암석이 갖고 있는 이런 공급률과 투과도에 따라서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데 이 숫자들이 저투수율층부터 시작해서 사암층에서는 30%까지 공급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8%다. 그러면 결국 동일한 이 암석의 부피를 갖고 있어도 이 안에 있는 공급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매장량이 4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30%랑 8%는 약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석유를 기초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려면 공급이 일단은 커야 되는 거고 공급과 투과도는 또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좀 많은 데는 모래 해변이 굳어서 땅속에 점점 되면 모래가 꺼지면 공급이 크고 공급이 크면 일반적으로는 투과도도 같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서하얀 갯벌처럼 진흙으로 돼 있다. 진흙으로 돼 있으면 공급이 별로 없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동일한 부피의 석유가스의 함유량도 적고 그 함유된 석유가스가 생산정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실수를 안 하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정 완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추를 한 후에 생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유정 완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well comple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추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깊이가 한 2에서 3km 정도 일반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저류층 안에 석유를 포함한 지층이 있으면 이 지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패커라는 것은 요거 생산 튜빙이죠. 생산 튜빙을 넣고 이 생산 튜빙의 사이즈가 작아야 델타 P라는 두 지점의 압력 차이가 낮더라도 얘를 높이 올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중간에 격리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패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암석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를 우리가 오픈홀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나공이라고 이게 나체 뭐 그런 거 할처럼 똑같죠.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이프가 여기에 없다는 소리예요. 파이프가 없다는. 그래서 이걸 나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정을 연결을 해서 생산 튜빙에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슬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롯은 원래 이제 이렇게 칼집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슬롯 머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슬롯이 있는 라이너라고 해서 요 생산 구간이랑 접촉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여기에 굵직굵직한 모래 같은 걸 넣어서 유체들이 쉽게 빠져나오고 암석의 견고성을 보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시멘트를 하고 케이징에다가 퍼퍼레이션해서 구멍을 내면은 이게 단단한 층이 되고 많은 양의 유체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유전 완결은 시추공 내부로 저류층의 유체, 대표적인 게 물, 오일, 가스죠. 이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추 후에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정 완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정 완결이 되면 전체를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의 저류층에서 이 공저라고 얘기하는 생산정 바닥이죠. 하부에 유체들이 수평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 유동은 튜빙이나 케이징을 통해서 수직 방향으로 파이프 유동이 생기고 지표의 외래들을 통해서 나오면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또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 세퍼레이터 아니면 수직 세퍼레이터 아니면 유체 중에서 가스하고 오일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물까지 같이 분리하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에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산 플랫폼은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비싸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들을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것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석유 산업이나 가스 산업이 좋아지면 한국의 조선 사업이나 해양 플랜트 사업도 좋아지는 경우가 그 상관관계가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해저 밑에도 우리가 서브시라고 얘기해서 각각의 장치들이 똑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플로우 라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닷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속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라이저라고 하는 약간 더 큰 파이프를 통해서 그 안에 생산 튜빙 라인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이나 해상, 보통은 지상 설비를 갖고 있는 육상이 훨씬 더 간편하고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이 얘기는 결국 개발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 광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상 광구에 비해서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 양이 많아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체유,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티피셜 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트는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 아티피셜이니까 인공이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펌프예요. 자연적인 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에너지가 소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 생산을 위해서 지상 또는 이 펌프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션으로 빨아올리는 것도 있지만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때 설치하는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경우에는 펌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스 리프팅은 뭐냐면 가스가 유체에 비해서 다른 유체의 액체에 비해서 가볍겠죠. 그래서 가스를 이 지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가스가 버블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액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이다 콜라 막 흔들다가 얘를 딱 따면은 가스,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콜라 원액들이 다 넘쳐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현상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리프팅을 한다.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가스 리프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건 여기 로드 빔 펌프예요. 그렇죠? 여기 빔 펌프 나와 있는 거예요. ESP 펌프는 뭐냐면 전기 펌프예요. 전기. 근데 이거를 어디에 넣느냐? 이 펌프는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체 안에 펌프를 다는 거예요. 그래야 펌프가 돌아가면서 유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일렉트릭 서브미시블 펌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 펌프라고 얘기하면 수중 펌프. 수중 전기 펌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수압에 의해 가지고 하이드롤릭 파워에 의해 가지고 유압에 의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요 PC 펌프는 이 컴퓨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자는 프로그레시브 KVT라는 말입니다. KVT 펌프. KVT는 빈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충치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빈 공간. 이거는 뭐냐면 점성도가 높은 석유는 펌프로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로더라고 생겨 있는 스파이럴 형태의 용수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상부에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돌릴 때마다 조금씩 이동을 하죠. 그래서 KVT가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KVT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때 유용하냐? 모래가 생산되거나 또는 고점성도. 결국 인공체유 방식은 유체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데서는 또 이런 로더를 위에서 돌리기가 어렵죠. 힘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큰 펌프를 할 건지 작은 펌프를 할 건지, 그리고 모래가 생산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형의 펌프를
최적화해서 선정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다 펌프까지 달고 위로 끌어오면 위에는 지상 설비가 있겠죠. 그래서 웰헤드에서 생산된 게 파이프로 연결이 돼서 어디까지 가죠? 네, 그렇죠. 세퍼레이션하는 유체 분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얘를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를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LPG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하기 전에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탱크들이 있죠. 왜냐하면 항상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트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트러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며칠, 뭐 1주, 2주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탱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 퍼실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육상은 어떻게 되죠?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운영도 용이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해상 유전은 너무 복잡하고 이 안에 있는 플랫폼 자체가 작기 때문에 플랫폼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컴팩트하게 일할 수 있는 기계들을 갖다가 장비를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운영이 어렵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 유전은 육상 유전에 비해서 저류층 아니면 매장량의 규모가 커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작은 해상 유전은 과연 개발을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게 FPSO라는 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뭐냐면 작은 유전들을 여기다가 생산된 유체를 집어넣어서 배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실러티 자체가 플랫폼이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를 움직이니까 작은 유전을 여러 개 개발할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FPSO는 플로팅이라는 소리는 배라는 뜻이고, 그렇죠? 떠 있다, 부유, 생산, 저장, 어프로딩이라는 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에 싣고 와서 육지에다가 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처럼. 이걸 갖다가 어프로딩을 해서 그 약자를 따서 FPSO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오일의 경우에 유전의 경우에 많이 하는데 가스전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지역에는 그 일부 쉘이라는 큰 회사가 조그만 가스전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20-30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안 되는데 얘를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뭐냐면 플로팅 LNG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LNG를 조금 생산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장비를. 그리고 나서 얘를 수출을 하거나 육상에 필요한 데 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야의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유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하는 사람들이랑 잘 연계가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폐공이죠. 이제 폐공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교육받고 이게 투자랑 똑같죠. 개발 생산. 그리고 나서 생산 기간은 뭐예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직업을 잡은 다음에 캐시카우 역할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면 이제 생산을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다 하면 얘를 그냥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돼요.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여기서 유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안에 진흙을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도 넣고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 파이프 안에 친 다음에 지표에 드러나지 않게 얘를 잘라내고 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폐쇄를 하는 거를 우리가 플러그를 한 다음에 철수를 하기 때문에 플러그 앤 어벤던먼트. 그래서 얘를 약자로는 P&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해외에 가끔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비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뭐 자식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장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사망보험이나 다른 비용들을 장례 비용들을 갖다가 이미 적금을 붓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뭐 3만 불, 5만 불짜리.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게.
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생산이 종료되면은 폐쇄 처리를 했는데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해상 광구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구나 회사를 살 때 이런 생산 종료가 임박한 시설을 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기간 중에 조금씩 적금의 형태로 쌓아두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A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옛날에 이제 쉘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는 여기에 얘를 제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일 스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국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요? 환경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석유 생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추공 생산정이 여러 개이니까 얘를 한 군데로 모으는 거를 우리가 수집용 게더링 라인이라고 하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원하는 공장이나 아니면은 설비 있는 리파이너리까지 보내는 걸 우리가 주 운송 라인,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뭐 40인치까지 다이아메터가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집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4에서 뭐 10인치, 상대적으로 주 운송용 파이프라인 사이즈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집용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정과 저장 탱크까지 보내고, 주 운송용은 생산지에서 마켓까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길겠죠. 북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 3,000km, 4,000km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려면 송출할 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압력을 증가시키는 부스팅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압축 펌프예요. 그래서 컴프레서가 있어야 돼요. 얘 있는 데를 우리가 펌프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십 킬로미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운반 속도는 그럼 얼마나 될까? 오일은 점성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5km 정도 되니까 군인들이 빨리 걷는 그런 보폭? 그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는 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점성도도 작고, 그러면은 마찰 압력 손실도 적겠죠. 그래서 얘는 한 8배 정도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펌프 스테이션에는 압축기밖에 사실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국경을 넘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나면서 불똥이 어디로 텄죠? 이 유럽으로 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대부분의 라인들은, 가스 라인들은 다 러시아한테 종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여기를 딱 절단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나라들이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중동이나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또 많이 오겠죠. 미국은 뭐가 많다죠? 쉐일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쉐일 가스를 LNG 형태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미에는 캐나다에서 나는 석유들은 대부분 70%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 정유공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정유공장은 해안가에 있으니까 어디가 용이하죠? 수출이 용이하는 거죠.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우리가 탭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생산되는 프루저의 베이에서 말디까지 한 800마일 정도 돼요. 한 1200km, 1300km 정도 되죠.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11개의 펌프 스테이션을 달아놨어요. 왜냐면 갈수록 압력이 떨어지겠죠.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이 파이프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대용량으로 안정적으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원거리 운송에는 압력이 중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주는 펌프 스테이션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펌프 스테이션이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국제관계가 안 좋을 때는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서 에너지 대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각 나라의 에너지 공급의 책임을 우리랑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그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